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건 흰머리와 먹는 약뿐이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데도 늘어나고 그 증상마다 하나씩 약을 먹게 돼도 약이 정말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약을 먹는 거 문제가 있다고요. 네. 치료 때문에 먹는 약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고령으로 접할수록 신진대사 기능도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약물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네. 일단 아프면 약 처방을 좀 원하고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좀 호전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또 금세 옮기는 분들 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내가 어떤 병력이 있는지, 네.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실 때는 이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신체적인 기능이 갑자기 이제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그 체중이 빠지거나 할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약을 끊거나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만성질환 1개 이상 상시 복용 약이 10종류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요, 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약물 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통계청이 집계한 사망 원인 10위, 바로 폐혈증입니다. 감염에 의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주요 장기들을 망가뜨리는 병인데요. 최대 6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60% 이상이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 암, 중증 호흡기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생기며 고열과 혈압 저하, 과호흡 등이 일어나 의식까지 불투명해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폐혈증의 원인 질환과 증상이 겹쳐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오인했다가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 발견이 빠르면 빠를수록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폐혈증에 대한 모든 것. 배상훈 감염내과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감염내과 전문의 배상훈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염내과 전문의 배상훈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3년 이상 겪으면서 가장 바쁜 진료과가 바로 감염내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표정도 굉장히 힘들었어 하는 표정이신데요. 감염내과 하면은 또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 과인가요? 네, 감염내과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감염내과는 내과의 한 분과로 되어 있긴 한데 이제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감염에 관련된 모든 병을 다루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임상과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안과라든지 뭐 정형외과라든지 각 분야마다 부위별로 감염이 있으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과에 이제 협진 의뢰를 하시기도 하고 또 폐혈증 같이 이제 심각한 감염증인 경우나 요로 감염의 경우에 감염내과에 주로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이즈라든지 그런 특수 바이러스 질환들을 같이 진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염내과인데 간염내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주변에 있고요. 네네. 저도 보니까 오늘 주제 이제 폐혈증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고백컨대 이 폐가 저희 신체에 있는 그 폐, 여애인 줄 알았는데 네. 아예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감염병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감염이 있으면 이제 폐혈증으로 갈 수 있는데 폐혈증은 이제 환자의 감염으로 인한 면역 반응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조금 위급한 단계를 폐혈증이라고 하고 네. 모든 감염증에서는 폐혈증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명 중에 4명에서 6명 정도가 사망하는 걸로 되어 아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단어 자체는 한자어로 이제 혈액이 부패했다라는 의미처럼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어르신들도 잘 이해를 하십니다.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감염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와서 면역체계랑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열도 나고 그러는 건데 폐혈증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도 날 것 같고요. 네네.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증상이 사실 폐혈증을 유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말씀하신 대로 고열이나 오한, 근육통, 저체온증, 의식 저하,
또 뭐 어눌한 발음, 네. 또 피부의 혼탁이나 변색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심각하게 되면 이제 심장의 기능이나 콩팥의 기능 또는 호흡의 기능들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생명에 위협하는 상태가 올 수 있는 상태를 이제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 사실 그 같은 세균이 들어와도 네. 좀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잘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강하면 폐혈증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면역 체계라는 게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이제 몸에 병균이나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잘 막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폐혈증이라는 것은 그 막아내는 것들이 약간 혼돈 상태가 되는 거죠. 너무 면역이 과해도 폐혈증 상태가 될 수 있고 네. 면역이 적은 사람들도 폐혈증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고 네.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은 정말 주위에서 우리가 폐혈증으로 잘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조심할 수가 있는데 네. 면역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아 있어가지고 어허. 평소에 건강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폐혈증으로 올지 이것들을 예단하기가 힘든 것이죠. 네. 예.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초기에도 이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서 사망한 젊은 환자들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도 또는 면역 체계가 너무 좀 과하게 작동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허.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기도 하고 네. 또 약간 어떤 단계를 거친 신호 전달 체계라는 것이 작용해서 우리 몸에 일어납니다. 그것들의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알려져 있고 한 가지 사이토카인이 어떤 작용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칵테일 같은 느낌으로 면역이 형성되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어떤 면역 체계의 작동 체계를 조절하는 그런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폐혈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강한 사람도 이제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됨으로써 네. 이제 코로나19 때도 이제 몇 번 언론에서 다뤘는데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상태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면역에 대한 어떤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어. 면역은 일종의 군대처럼 비유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백혈구라는 이제 혈액의 한 성분이 그 병균이랑 싸워서 이겨내줘야 되는데 네. 이 군대도 종류들이 많이 있듯이 백혈구도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군대가 원래 명령 체계에 따라서 잘 싸워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면역들도 이런 명령 체계 같은 것들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 명령 체계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한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적군 아군 할 것 없이 막 공격할 수가 있겠네요. 면역 체계가. 그렇죠. 너무 네. 과하게 되면 이제 음. 마치 우리 몸을 공격하는 상황처럼 우리 몸의 장기의 기능에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역 체계가 약하든 강하든지 이 폐혈증에 누구나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폐혈증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폐혈증의 원인은 감염이 일단 전제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염 질환은 크게 세 가지의 복합되는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모여졌을 때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제 병균이 있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병균이 많이 들어왔다거나 병균이 되게 병을 잘 일으키는 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곤하다든지 또는 감기가 걸려 있는 경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이렇게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 병균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잘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들은 조금 풍토병하고 조금 연관지어서 얘기하는데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DMZ 근처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라든지 또는 동남아 여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그 환경적인 요인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혈증의 원인은 이런 감염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의 그런 작용들처럼 면역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요소들이 전부 다 어떤 수치화하기 힘든 것들이거든요. 네. 왜 비디오 게임 같은 걸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에너지 수치들이 이렇게 수치화돼서 보여지잖아요. 보여지죠. 네네. 근데 건강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언제 이게 닥칠지 조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폐혈증 저는 분명히 예전에도 여러 번 들어는 봤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가벼운 대상이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에게는 한 천근만근 너무 무거운 이제 존재가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좀 했더니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사망 원인 9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만큼 와. 이제 치명률도 높은 거네요. 10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폐혈증인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네.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보고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2017년에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그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4,900만 명이 폐혈증에 걸렸고 그리고 수도권 인구에 해당하는 1,100만 명이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WHO에 따르면 폐혈증이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질환들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10만 명당 12.5명으로 보고되고 있고 네. 전체 폐혈증 환자의 40%가량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고령층이 이 폐혈증에 좀 취약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인구가 고령화, 노령화 시대 이렇게 되어가지고 환자들이 이제 연령대가 80대, 90대 이런 분들이 제법 옵니다. 불과 3, 4년 전에 제가 이제 교수로 발령 받기 전만 해도 한 70대, 80대면 아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90대, 100세도 있으시니까 네. 이제 점점점 이런 환자분이 많아지고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뭐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만 되어도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고 하거든요. 아마 예. 예은 씨는 경험 못 하셨는 것 같은데. 저 아직 아마 이제 곧 경험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저는 옵니다. 알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교수님, 교수님도 그러신가요? 맞습니다. 뭐 눈도 뭐 노안이 오고 네. 또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떨어지게 되고 면역도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거든요. 오, 네. 말씀드렸던 사이토카인에 분비한다든지 또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병균을 잡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변화되게 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보통 이제 관절염을 가지고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오십견이 왔다든지 뭐 무릎이 안 좋다든지 음. 그런 소염 진통제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처방되고 일상적으로 약을 복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열이 나야 되는데 소염 진통제는 열을 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취약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예방접종에 대한 획득되는 면역이 생성되는 것도 조금 낮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시력도 안 좋으시고 또 구강위생도 좀 취약하시기도 해서 이런 병균이나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폐혈증에 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고 신해철 씨도 그렇고 폐혈증으로 사망한 유명인 관련 뉴스가 많아요. 이렇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 보면 폐혈증 굳이 뭐 노인만 위험하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폐혈증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중요한 질환이라고 지목했는지 이제 한 5, 6년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경제가 발달했고 의료가 잘 확립된 나라라 하더라도 네. 폐혈증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에게도 잘 올 수 있고 또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제 샬비 딘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배우가 작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오. 그 슬픔의 제목이, 네. 삼각형의 주연. 슬픔의 삼각형. 네네. 그 작년에 그 상을 받았는데 예. 작년 12월에 폐혈증으로 죽었다고 기사가 아이고. 났더라고요. 어머나.
당시 나이가 몇 살? 32살인데 그래서 아주 자기 배우로서는 창창한 그런 네. 시기일 텐데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검시 보고서에 보니까 그 병균의 이름이 카프노사이노파가라는 균인데 네. 이거는 개나 고양이 입에서 주로 오? 발견되는 오. 균이고 어머나. 병을 그렇게 자주 일으키는 균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배우가 알고 봤더니 2008년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비장 절제술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비장은 우리 면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균이 들어와서 아마 좀 병균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경우네요. 이른 나이에. 네. 근데 비장절제술 후에 뭐 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았다 하더라도 사실 또 뭐 반려동물 기르면서 폐혈증에 걸릴 거라 생각은 그 누구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의료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의학은 완전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조금 어떤 분들은 소생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는 것이 참 정말 생명이 하늘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혈증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과학적으로 다 규명됐다고는 하기 힘들고 네. 폐혈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균이 되게 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순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제 쭉 설명을 들으면서도 아까 그 통계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폐혈증 환자 10명 중에 4명, 많게는 6명이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하셨을 때 좀 솔직히 많이 놀랐는데 폐혈증에 걸리면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이 대체 뭘까요? 아, 궁금하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폐혈증은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이나 허파나 이제 콩팥, 간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양한 기전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약이 몸에 투여됐을 때 네. 심장이나 혈액을 통해서 이제 몸을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머리로 가는 혈액도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면 의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악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 장기들이 손상된다고 해서 다발장기부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폐혈증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여러 장기들이 기능을 못하는 다발장기 손상이 동반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몇 번 경험하는데 이제 아침에 부모님이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는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폐혈증의 전 단계라든지 감염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그냥 기운이 없어 누워 있는 경우에 누가 이렇게 깨우면 잘 깨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어요. 폐혈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 지금 피곤해 조금 더 자고 싶어라고 하면 대부분의 자녀분들은 이제 내 어르신 조금 더 주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지나도 안 깨어나시면 이분을 왜 안 깨어나시지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 안타깝죠.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네. 혹시 또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군요. 사실 이 폐혈증은 시작을 보면 감기하고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알기도 쉽지 않고 재발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척 까다로운 질병이라는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진단 방법은 쉬운가요? 네. 진단 방법은 크게 이제 생체 징후라고 얘기하는 왜 드라마에서 바이탈 이렇게 하는 게 네. 생체 네. 징후인데요. 호흡수나 심박수, 혈압 그리고 체온으로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4가지 중에 2가지가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이제 발열이 또 동반된다면 폐혈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가정에도 쓸 수 있는 어떤 혈압 측정기라든지 체온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요. 아까 폐혈증의 원인이 세균 또 미생물 감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A라는 이제 세균에 의해서 폐혈증이 걸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이 A라는 세균에 의해서는 폐혈증이 안 걸리겠네요. 항체가 생겨서. 좋은 질문 아니에요? 아주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코로나 덕분에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잘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항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제 균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이 작용하게 되면 그 균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 항체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그 항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 차이가 나고, 또 그 항체도 이제 면역 기억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잘 기억해내면 또 빨리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텐데 나이가 드시거나 또는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다른 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조금 천천히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폐혈증이 좀 예측하기도 힘들고 네. 미리 예방하기도 힘들고 예방 주사를 만들기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요. 폐혈증이 어떤 질환인지 이제 알아봤고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요. 제가 듣기로 폐혈증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중환자실 치료를 권한다고 들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 네. 이제 폐혈증이 치료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제 병균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기 때문에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 치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발 장기 손상 예를 들어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호흡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조금 더 가까이 보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면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또는 혈액투석 장치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쓰고 또 승합제라고 해서 혈압을 올리는 약을 써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중환자 치료를 권하는 것은 환자를 이게 급성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저희가 빨리빨리 조치를 하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아, 혹시나 오해하고 계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네. 건강 365를 통해서 그 오해를 풀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다른 오해도 한번 싹쓸이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아, 네.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중환자실 치료라고 하거나 또는 인공호흡기를 연결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이 나는 저런 치료 안 받을란다라고 평소에 얘기를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런 보호자분들이 우리 어르신은 평소에 그런 치료 안 받으시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명 치료 콧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인공호흡기도 그렇고 콧줄도 그 중에 하나고 이제 중환자실에 가지 않더라도 이제 콧줄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제 근력이나 이런 게 다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키는 기능의 근육줄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걱정해야 하면 이렇게 잘못 삼키면 우리가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면 막 숨길이 막히거나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폐렴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코에서 위장으로 연결하는 이제 비위장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삽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코에 이렇게 달려 있으면 되게 막 무슨 안 좋은 상태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폐혈증은 단기간 치료하는 기간만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랑 이제 연명 치료를 같이 혼동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그런 오해를 좀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원하신 분들이 열이 나는데 왜 약을 안 주냐 이런 의문들을 하시거든요. 네. 이제 열이라는 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균을 치료하는 반응의 일부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나게 되면 엄청 힘들고 막 춥고 떨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열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게 치료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잘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혈증을 치료하는 총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네네. 골든타임 내 무사히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런 질문을 대답하기가 명쾌하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조사를 하기가 힘든 거죠, 사실은. 예. 대체로 치료 기간은 2주 정도면 할 수 있는데 No. 예를 들어서 병균이 이렇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에 붙어버린다든지 또는 뭐 다른 곳에 여러 곳에 가서 그쪽에 고름집을 만들어 버리면 아이고.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기간이 보통은 2주로 말씀은 드리기는 하는데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취약한 분들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완치가 있다는 개념은 그래도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병균에 대한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만성질환처럼 계속 저희 외래에 와서 약을 받아 가시는 병은 아니고 이렇게 딱 항생제 필요한 기간만 치료하고 끝낼 수 있는 병이기는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후유증이 주로 이제 오시게 되는 것들이 침대에 이제 한 일주일, 5일 정도 이렇게 누워 지내시게 되거든요. 기력이 없으니까. 몸살을 엄청 심하게 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누가 막 밟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네. 계속 있기 때문에 잠도 막 비몽사몽이고 의식도 잘 없고 여기가 어딘지 물어도 대답도 잘 못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한 일주일쯤 지나게 되면 근력들이 다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생제 치료 끝나서 퇴원하셔야 되는데 힘이 없으시니까 이제 재활 치료하러 이제 다른 병원으로 조금 가시기도 하고 요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 치료도 이제 치료 지침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 치료 이런 것도 이제 항생제 치료가 끝났다고 폐혈증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또는 폐혈증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한 2~3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폐혈증이라는 질환이 어떤 질병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감염내과 전문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